저는 지금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회의실의 거대한 참나무 테이블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30년간 정외교부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국제 정세를 분석해왔지만 오늘처럼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당장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로버트 기자, 무슨 일입니까?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 아닙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6개월간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한 결과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상협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죠. 우리 협상단은 한국이 예전처럼 순순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태영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 테이블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장관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역공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반도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최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2%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애플도, 엔비디아도, 심지어 우리 국방부의 최신 무기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본부장은 협상 중에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반도체 수출에 대해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잠시 멈춰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장관님, 중국도 이런 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한국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극자 외선 EUV 공정 기술은 한국만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10배 인상, 즉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한국이 당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군에게 반환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현재 유럽 10개국이 도입했고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를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방산 수출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공 방어 시스템인 천공투는 우리의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래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한국 기업들이 합쳐서 46%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CATL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GM도,
포드도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수소 상용차 기술은 중국은 물론 우리보다도 5년은 앞서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수소 트럭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BTS가 유엔에서 연설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팬클럽. 아미는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습니다. 이는 영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외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칠레에서 리튬 채굴권 협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한국이 경쟁했는데 결과는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칠레 대통령의 딸이 K-팝 팬이었고 한국의 우호적인 여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시청 순위를 보십시오. 상위 10개 중 4개가 항상 한국 콘텐츠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42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 콘텐츠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는 군사 기술입니다. 저는 기밀 해제된 정보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를 아십니까?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스텔스 기능은 우리 F-35에 못 미치지만 가격은 절반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2톤으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사거리는 800km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언제든 ICBM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국방부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도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중국보다 늦었지만 정확도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주기술입니다. 저는 최신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국의 누리호가 실용급 위성 8기를 동시에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해상도 30cm급으로 군사 정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다누리달 궤도선이 성공한 후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낸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는 늦지만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곱 번째는 언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2억 명을 넘었습니다. 듀오링고 앱에서 한국어는 학습자 수 7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20위권 밖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언어는 곧 영향력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과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모두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어과 학생 수를 추월한 대학도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는 금융입니다. 저는 최신 금융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증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보다 기술적으로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아홉 번째는 과학기술입니다. 저는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의 최신 논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과학 논문 인용 지수가 세계 12위입니다. 인구 대비로는 세계 3위입니다. 특히 소재과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KAIST에서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충전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MIT도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줄기세포 연구는 하버드 의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0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저는 OECD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210mbps로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150mbps로 7위입니다. 5G 커버리지도 한국이 95%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인천공항은 1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KTX는 정시 운행률 99.8%로 일본 신칸센을 앞섰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특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PISA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한국은 수학 1위, 과학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0위권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인의 학습 속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비슷한 시기에 완성됐습니다. 12번째는 의료입니다. 저는 WHO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5세로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은 76.4세로 46위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한국이 1000명당 2.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의 성형외과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로봇 수술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수술 로봇이 다빈치 로봇의 독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절반, 성능은 동등합니다. 13번째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저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한국의 부유식 풍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는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비유럽 브랜드로는 최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거나 친중 노선을 택한다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는 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보고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변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강국,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링컨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기자, 당신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국을 자극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든다면 저는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기자,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가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제재해도 애플, 퀄컴,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할 것입니다. 국방부 차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그 정도라면 우리의 무기 수출도 위협받겠군요. 이미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폴란드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뛰어나며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 하니 당연한 선택이었죠.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성입니다. 그들은 위기 때마다 단결합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227톤, 21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는 어땠습니까?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했고 K-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단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무섭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저는 한국사 자료를 펼쳤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일본에 침략당했지만 7년 만에 물리쳤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인들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만주 독립군, 국내 3.1운동. 결국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6.25 전쟁 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50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압박한다고 굴복할까요? 중국도 한국을 압박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2017년 사드 보복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했고 현대차는 중국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대신 동남아, 인도, 유럽,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결과는 한국 기업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었지만 세계 시장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0%지만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국은 1년 만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불화수소 순도 99.999%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 소재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한국의 진짜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아십니까?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하는 시간을 아십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한국인들의 경쟁심을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2등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기술 독립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독자 CPU 개발을 시작했고 독자 OS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새로운 동맹을 찾을 것입니다. EU, 아세안, 인도. 이미 한국은 이들과 FTA를 맺었습니다. 미국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한국이 중립국이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처럼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면 동북아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최신 여론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2030 세대 중 미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보는 비율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70%였습니다. 반면 한국 독자 노선을 지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길을 원합니다. 이들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이들이 한국을 이끌 때 미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경제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저는 복잡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 IT 산업은 6개월 내에 마비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 수 없고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타격을 받겠지만 살아남습니다. 중국, EU, 아세안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문화전쟁은 이미 졌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에 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했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정복했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한국 가수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BTS뿐 아니라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패션을 따라합니다. 이것이 21세기 문화 패권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을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은 압박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3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압박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반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21세기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로버트 기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부디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워싱턴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졌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가진 불굴의 정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친구로 만들 것인가, 적으로 만들 것인가.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경력을 걸고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부디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